사랑은 느낌인가? 사랑이 평생 지속되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하지 않다. 열정이 지속되지 않은 것이다. 사랑을 느낌으로 생각하고 사랑이 지속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다. 느낌은 지속되지 않는다. 성에 휩쓸리는 황홀감은 1시간가량 지속된다. 흥분이 기껏해야 의견 충돌 정도로 지속이 된다. 행복감은 몇 개월 지속될 수 있다. 사랑과 달리기에서 이 시간은 여전히 짧다. 물론 느낌이라는 말이 반드시 그런 극적이고 생리적이고 파괴적이고 감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편안하다고 느낌, 존경하고 충성한다는 느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 느낌이라는 말은 구체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고 정신적인 태도를 가리키는 것과 같다. 실제로 마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느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정도의 유형성을 갖는다. 느낌이라는 말은 사실상 거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각이라고 부르는 느낌의 팔레트가 있다. 이런 느낌들은 매우 구체적이며 감각과 연결되어 있고 생리적으로 쉽게 교정할 수 있다. 번쩍거리는 색깔, 피아노 건반을 누를 때 나오는 중간 C음, 메이플 시럽의 맛, 손톱이 허벅지 안쪽으로 이런 느낌. 다음으로 감각의 복합체. 감각의 복합체는 여전히 구체적이지만 모차르트 이렇게 이것은 유쾌하거나 불쾌하거나 성공하거나 또 실패할 그 뿐만 아니라는 의미가 있다. 느낌은 감각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또 다른 느낌은 어떤 점에서 신체적이긴 하지만 오감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것 같은 내적 감각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감각들은 정확한 발생 원천이나 국소적인 부위를 말할 수 없다. 메스껍거나 역겹다는 느낌, 기쁨의 환희나 유쾌한 놀라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느낌들 중에서 일부는 호르몬 분비 효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느낌들은 호르몬 분비 이상의 것으로 신체에 대한 인지만이 아니라 판단과 지각을 포함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직관, 성향, 심지어 생각이라고 부르는 편이 더 좋을 느낌의 정리들도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런 느낌들은 단순 감각과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생각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출처불명의 사과가 자신의 머리 위에 떨어졌을 때 아이작 뉴턴이 경험한 느낌에는 별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힘으로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통찰이 들어있다. 이런 느낌에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통찰, 깨달음, 자신감의 느낌뿐 아니라 과학과 수학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생각들도 일부 포함이 된다. 사랑의 느낌이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멍청하고 목적이 없고 들뜨고 흥분되는 느낌, 사랑과 혼동되는 전신이 느껴지는 따뜻한 느낌을 가리킨다. 마찬가지로 많은 감정들, 일부 심리학 이론에서는 모든 감정들은 이 감정들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생리적인 느낌과 혼동이 된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런 심각한 오류이다. 감정은 그렇게 멍청하거나 목표가 없지가 않다. 모든 강한 감정들은 특히 낭만적인 사랑의 경우에 더더욱 강한 신체적인 반응을 소변할 수밖에 없지만 감정 자체는 느낌이 이상이며 느낌이 분출되지 않고도 꽤 길게 지속될 수가 있다. 사랑을 느낌으로 생각하는 것에는 두 번째 문제, 어떤 면에서는 첫 번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에 놓여 있다. 낭만적인 인간의 삶에서 쾌감이 담당하는 역할에 대한 길고 유명한 논의에서 위대한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활동이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라 생각하고 저속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생각은 인생의 더 높은 목적을 무시하거나 무효하기 때문에 저속하며 삶의 목적을 쾌감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환원시켰다. 이런 생각은 쾌감의 성격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설명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몇몇 가능하고 특별하게 뚜렷한 감각을 제외하면 쾌감은 느낌이 아니다. 실제로 분석해보면 쾌감은 느낌이 아닌 것 같다. 어쩌면 이것은 가장 극적인 예외가 될 테지만 이마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다.
이런 점은 강력한 감각이 의미하는 바는 심지어 그것을 경험할 당시에도 전적으로 해당 감각들이 일어나는 맥락에 달려있다. 건강검진하다가 자동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 즐거운 경험이 아니며 또 강간에서 느끼는 것도 너무도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오늘날과 같이 수행지향적인 성적인 맥락에서 그런 관계를 하면서 느끼는 오래가슴은 대체로 그것이 기대했던 것이자 성취한 것이기 때문에 혹은 누군가가 진짜 남자나 여자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운 것일 수도 있다. 사랑에서 경험하는 오래가슴은 아리스토 안에서가 가정한 결합 그리고 기독교 성인들이 근거한 완전한 이타심을 가리킬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즐기는 것은 감각에 내재된 원질적인 쾌감이 아니라 쾌감이 나타나는 맥락과 의미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는 쾌감과 즐거움은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즐겁게 관여하는 활동에 수반되는 것이자 그 활동의 완성에 해당하는 것이다. 스키를 즐기는 것은 약간의 쾌감이라는 감각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다소 위험하고 혹독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스키의 즐거움은 실제로 스키를 타는 행위와 분리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은 쾌감을 얻기 위해서 스키를 타는 것이 아니라 스키를 즐기면서 쾌감을 얻는다. 사실 스키의 쾌감에 집중하려면 나무 주위를 빙빙 도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즐거움도 사랑하는 행위 안에 있다. 사랑하는 연인을 찬양하지 않고 느낌을 찬양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연인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오르가슴을 또 철저히 의미가 투여된 행위 이를테면 모닝커피를 같이 마시는 행위에서 이르기까지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우리가 즐기는 활동의 일부가 아니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혼동하는 것은 사랑에 나타나는 보다 분명한 느낌들을 사랑과 혼동하는 것과 흡사하다. 우리는 우리가 그에 대해서 흥분하는 대상을 흥분과 착각한다. 이것은 사랑에서 흥분이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흥분의 제자리를 찾으는가. 다시 말해서 흥분의 사랑의 자리가 아니라 사랑의 청결한 동반자로서의 자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연인들은 흥분의 느낌을 즐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흥분이 사랑의 척도는 아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흥분은 사랑의 어려움의 척도이다. 이런 이유로 흥분은 사랑의 실현 불가능성의 척도이다. 환희는 뭔가를 극복했다는 신체적인 느낌이지만 이상적인 관계에서는 두 사람의 핏이 너무나 쉽게 안성맞춤으로 잘 맞아서 극복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사랑은 뜨거운 온천역보다도 따뜻한 목욕과 비슷하지만 그럼에도 완전히 낭만적이다. 들뜬 흥분은 사랑의 증상일 뿐이다. 흥분은 사랑 그 자체가 아니며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다. 사실 최근에 몇몇 이론가들은 사랑의 초기 단계에서 경험하는 황홀감은 순수하게 병리적이며 사랑과 정반대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반대 방향으로 너무나간 발언으로서 모든 사랑을 뜨뜻미지근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낭만적인 사랑을 유지하는 더 극적인 사리는 부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종종 내 분비물과 내 운명에 끼치는 단발적이고 호르몬의 문제. 우리는 그 느낌의 사랑을 구성하며 그러나 사랑에서 느낌을 강조하는 것 자체는 강조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느낌을 강조하는 것이 종종 사랑에 대한 잘못된 설명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보다 사랑을 겨울 때의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적인 자극의 강도는 그 자체로 기본적인 성찰적인 감정으로서 사랑의 현상을 구성하는 일부이다. 우리가 사랑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랑하는지 아닌지 알려는 욕구가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왜 느끼는지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세계에서 우리의 위치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의식 상태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다. 사랑이 단순히 느낌이 아니고 또 사랑이 우리처럼 자기에게 몰입해 있고 지적으로 복잡한 문화의 특별한 가지 이유는 사랑이 자기 성찰적인 감정이기 때문이다. 사랑의 자기인식은 사랑이 가변적이며 성찰과 비판의 과정에서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심지어 감각마저 성찰 과정에서 바뀌고 관점을 변경하고 의미를 변화시키는 당혹스러운 습관이 있다. 감각은 그것이 일어나는 맥락과 우리가 그것에 부여하는 중요성에 따라서 의미를 획득한다. 예를 들어
이수적인 오한의 경우에 우리가 오한의 공포의 신으로 해석하는지, 낭만적인 기대로 해석하는지, 아니면 독감의 제초 증상으로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지 생각해보라. 감각은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따라서 변한다. 감정은 훨씬 더 심하다. 의사가 간단한 통증에 대한 지각을 파악하는 것조차 통증을 기술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보라. 간단하게 어떤 감정이나 사랑에서 자신의 느낌을 묘사하려고 노력해보라. 아무리 임상적으로 정확하고 시적으로 세련되어 있다고 해도 사랑을 포착하는 묘사는 없다. 이는 우리의 의학적인 지능이나 문학적인 지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은 느낌이 아닐 뿐 아니라 구체적인 느낌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의 큰 느낌만이 예외인데 실상 이것은 느낌 이상이다. 사랑은 자신을 개방하는 것이다. 세상을 향해 여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다른 한 사람에게 여는 것이다. 사랑은 이 다른 한 사람에게 맞춰서 자신을 재정의하고자 고투한다. 사랑은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발견과 발전의 과정이면서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다. 사랑과의 관계. 나는 결혼은 작은 사업이고 결혼한 부부는 사업 화선을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이 먼저 이고 시작되고 그 다음에 느낌이 따라오는 그런 관계나 동거 관계가 등장하기 이전의 구혼의 시절에는 낭만적인 사랑과 관계가 별개라고 생각을 고수하기 쉬웠다. 사랑은 자신이 원하는 사랑과 지속적인 또 형식적인 유대감을 갖는 것 이외에도 어떤 것도 더 열정적으로 원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다. 우리가 오늘날 미미하고 모호하게 관계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에는 결혼이라고 우리는 확실하고 법적으로 규정되는 계약성의 합의였다. 오늘날 관계에는 불규칙한 데이트 패턴부터 플라톤식 룸메이트 배치 이르기까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 사랑은 그런 걸 일어나기 몇 시간 전이나 며칠 전에 먼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나 종종 의미 있는 관계가 일어날 가능성에 근거하여 사랑이 나타난다면 중간쯤 생길 수도 있다. 실제로 사랑이 정말로 왔는지 아니면 관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행복한 사실을 선언하기 위해 사랑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지를 구별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관계를 명료하게 구분하고 사랑은 경험이고 관계는 사랑이 발전하는 매개라고 주장하는 것은 중요하다. 사랑은 감정적인 과정이다. 그 과정은 불확실한 사랑의 초창기의 특징을 이루는 광란과 절망으로 가득 찬 단계일 수도 있고 함께 보낸 지 몇 년이 흐른 뒤에 찾아오는 고요한 위안일 수도 있다. 관계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관계는 삶의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점을 함께 누리는 사회적인 배치이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처럼 관계가 끝난 뒤에도 계속될 수 있다. 사랑은 함께한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생존자는 여전히 기억하고 느끼고 상상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의심할 여지 없이 그러기를 바란다. 사랑에는 나름의 심리적인 역동성이 있고 관계 또한 나름의 대인관계와 사회적인 역동성이 있다. 물론 사랑과 관계는 모든 단계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능력이 없거나 기꺼이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편안하고 유익한 관계를 원하며 사랑을 미처 경험하지 못했으면서도 욕망에서 가정으로 곧장 옮겨간다. 이들은 사랑이 요구하는 자기 변형과 드라마를 원하지 않으며 가하는 연애에 필요한 자기 성찰적인 고민에도 관심이 없다. 반면에 사랑을 열렬히 찾고 있지만은 관계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로 사람들은 사랑과 관계 중에서 어느 하나를 피하기 위해 무척 애쓰고 있다. 다시 말해서 관계에 대한 욕망은 사랑과는 전혀 다를 수 있으며 사랑의 흥분과 극적인 드라마는 종종 안정되고 오래 지속되는 관계가 일어나지 못하게 만든다. 이상적으로 우리 대부분은 극적인 드라마와 안정감을 모두 갖고 싶어한다. 그러나 항상 타협이 있고 항상 선택이 있다. 가장 고무적인 사랑은 불가능한 사랑일지 모른다. 드니 드 루즈몽은 자신의 고전 서구 세계의 사랑에서 낭만적인 사랑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런 불가능한 사랑을 잘못 일반화했다. 여기가 짝사랑이라는 익숙하면서도 약간은 비극적인 현상을 끌어낼 수 있는 지점이다.
그러나 사랑의 상호성은 사랑의 요구인지 사랑인지 아닌지를 가르쳐 기준은 아니다. 인정. 어쩌면 이 지점이 사랑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사랑받는 것이 나은지와 관련되는 낯익은 질문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서둘러 말하자면 느낌, 그리스 철학자 느낌, 우리가 그에 대해서 흥분하는 대상을 흥분과 착각한다. 이것은 사랑에서 흥분이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흥분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 흥분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 자, 사랑의 자기인식은 사랑이 가변적이며 성찰과 비판의 과정에서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심지어 감각마저 성찰 과정에서 바뀌고 관점을 변경하고 의미를 변화시키는 당혹스러운 습관이 있다. 감각은 그것이 일어나는 맥락과 우리가 그것에 부여하는 중요성에 따라 의미를 획득한다. 특정한 다른 한 사람에게 여는 것이다. 사랑은 이 다른 한 사람에 맞춰 자신을 재정의하고자 고토한다. 사랑은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발견과 발전의 과정이면서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다. 사랑의 화물감은 궁극적인 결합에 다가가려고 하지만 도달하지 못하는 이런 자기 변형의 과정에 대해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다. 관계, 상과의 관계. 나는 결혼은 작은 사업이고 결혼을 부부는 사업하더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데이비드 홉킨슨. 그래서 먼저 성적인 것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느낌이 떠오르는 그런 관계나 동거관계가 등장하기 이전 구원의 시절에는 낭만적인 사랑과 관계가 별개라고 생각하는 걸 고수하기 쉬웠다. 사랑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주석적이고 형식적인 유대감을 갖는 것 이외에도 어떤 것도 더 열정적으로 원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다. 우리가 오늘날 밋밋하고 모호하게 관계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에는 결혼이라고 불리는 확실하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계약상의 합의였다. 오늘날 관계는 불규칙한 데이트 패턴부터 바라도원식 룸메이트 배치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사랑은 성적인 것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이나 며칠 전에 먼저 생길 수 있고 그러나 종종 의미 있는 관계가 일어날 가능성에 근거하여 이것을 먼저 시작되고 사랑은 만일 사랑이 나타난다면 중간쯤이 생길 수도 있다. 실제로 사랑이 정말로 왔는지 아니면 관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행복한 사실을 선언하기 위해 사랑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지를 구별하기는 쉽지가 않다. 사랑은 감정적인 과정이다. 이 과정은 불확실한 사랑의 초창기의 특징을 이루는 광란과 절망으로 가득 찬 단계일 수도 있고 함께 보낸 지 몇 년이 흐른 뒤에 찾아오는 고요한 위안일 수도 있다. 관계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관계는 삶의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랑을 비하하기 위해서 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능력이 없거나 기꺼이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편안하고 유익한 관계를 원하며 사랑을 미처 경험하지 못했으면서도 이들은 사랑이 요구하는 자기 변형과 드라마를 원하지 않으며 이렇게 낭만적인 사랑을 정의하기 위해 이런 불가능한 사랑을 잘못 일반화했다. 여기가 짝사랑이라는 익숙하면서도 약간은 비극적인 현상을 끌어낼 수 있는 지점이다. 흔히 짝사랑, 사랑은 사랑이 되도록이를 바란다는 것. 이 바람이 없는 분모와 존경과 숭배의 태도는 사랑으로 여겨질 수 없다는 것이 사랑의 필수 요건이다. 하지만 짝사랑은 온전히 발달한 사랑은 아니라 해도 만개한 사랑으로 인정받아 마땅하다. 물론 짝사랑에서 감정적인 과정은 중간에 잘렸다. 많은 경우에 감정적인 과정에는 위로와 기쁨만이 아니라 오해와 억제된 말들과 과민함과 감정 표현의 주고받기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 지점이 사랑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사랑받는 것이 나은지와 관련되는 낯익은 질문에 관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서둘러 말하자면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사랑받는 것은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고 사랑받는 것은 기껏해야 칭찬이나 편리함일 뿐이고 종종 원치 않는 의무이며 최악의 경우에 부담이자 저주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사랑받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는 항상 공개적이라는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관계는 두 사람만이 아니라 경계 조건으로서의 사회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미래에서 비밀은 곧바로 관계의 지배적인 특징이 된다. 결혼은 공개적인 관계를 공식화하는 기능을 갖는다. 바로 이것이 결혼은 언제나 사랑 이상이며 단지 정의 한 장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이유이다. 우리는 종종 사랑은 약속이라고 커미트먼트, 그러나 낭만적인 약속은 결혼과 비교하면 추상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는 연인들이 아무리 용감하고 서로에게 충실한다고 해도 또 연인들이 서로에게 관계에는 조정된 행동과 상호 의존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전제로 관계에는 언제나 몇 가지 약속과 의무가 수반된다. 이 장면에는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 잘 맞지 않는다는 점도 포함이 된다. 관계는 실용적이다. 관계는 잘 굴러가거나 굴러가지 않을 수 있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거나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담백하게 말하자면 사랑은 실용적이지 않다. 관계와 마찬가지로 사랑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거나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관계는 관리적으로 되게 십상이다. 이것이 관계가 사랑의 매체를 주기보다 사랑에 간섭하는 경우가 더 많은 이유다. 관계의 목적은 잘 작동하는 것이다. 관계는 바쁜 두 인생을 세상과 조정한다. 관계는 여러 장치와 기술을 이용한다. 이 장치와 기술에는 냉장고에 붙여놓은 리스트의 이정치어 정의담요, 기후 관리를 다루는 책과 관계의 촉진을 다루는 책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함께 오르고 간혹 동일 필자가 쓰기도 한다는 사실은 전혀 놀랍지가 않다. 그러나 사랑에는 기술도 장치가 없다. 돈 후원이 능수능란하게 여자들이 자신을 사랑하도록 만들었다면 이는 그가 여자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이다. 우리는 조정 같은 전술에 당연히 반대한다. 사랑이 조작되지 않고 자발적이며 억제될 수 없을 때 우리는 사랑을 가장 신뢰한다. 사랑이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성공의 연애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망가뜨릴 수가 있다. 우리는 하나의 감정으로서 사랑을 가꿀 수는 있지만 관리할 수는 없고 관리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사랑과 관계를 혼동하는 것은 엄청난 실제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원하면서도 자신이 바라는 것은 사랑이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느낀다. 그러나 이제 낭만적인 사랑은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일어날 법하지 않아도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조건처럼 되어 버렸다. 이것은 미세한 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는 이 차이가 본질적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사랑과 관계는 불가불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의미 있는 관계는 사랑 안에서, 그리고 사랑에 의해서 유지되는 관계를 의미하고, 이 관계가 충분히 발전하려면 관계의 상호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짝사랑이라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대체로 사랑의 관계보다도 먼저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사랑과 관계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사랑은 마음의 상태이자 감정적인 과정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연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특수한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이 그 안에서 발전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관계와 사랑 자체를 혼동함으로써 사적이고 주관적인 자아의 감각, 관계의 사회심리학과는 매우 다른 경험의 현상학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다. 가장 치밀한 최상의 관계 안에서도 사랑의 환희가 발전하는 것은 이런 사적인 주관성의 감각을 통해 일어난다. 관계와 달리 사랑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것이라는 것이 사랑의 진리이기 때문이다.